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조 분야의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조대의 종류가 중요하죠. 구조대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의 종류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구조대의 종류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일반 구조대, 특수 구조대, 직할 구조대, 테러 대응 구조대, 그 다음에 국제 구조대, 그 다음에 항공 구조 구급대 이렇게 종류가 나오겠죠. 이걸 물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주로 이제 나왔던 문제, 특수 구조대 종류는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수산 고지 이렇게 우리가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뭐냐 하면 비상설 구조대가 뭐냐 물을 수 있습니다. 비상설 구조대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테러 대응하고요. 대응 구조대하고 국제 구조대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세 가지 질문한 유형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제. 자, 라스트, 초기 대응 절차 라스트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라스트에 대한 얘기는 이 내용을 이렇게 던져놓고서 이게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내용들이 다 접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스트는 로케이트, 1단계는 현장 확인이다. 그 다음에 어세스, 2단계는 접근이다. 3단계는 스테빌리제이션, 상황의 안정화다. 4단계는 트랜스포트, 그죠? 트랜스포트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트랜스포트. 자, 그래서 라스트는 순서를 외우면 된다. 현장 확인, 접근, 상황의 안정화, 후송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방법의 결정이 있는데요. 자, 구조 방법의 결정.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두 가지를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뭐냐 하면 첫째는 구출 방법을 결정할 때 피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개인적인 추측에 의한 현장 판단 이건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 일면의 확인에 의한 결정 방법, 요 내용은 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내용들,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구출 활동의 순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거기에는 뭡니까? 각종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2차 재발생 위험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구조자, 구조 대상자 구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요구조자의 상태 방지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구조자를 개시한다. 요 순서를 알아두셔야 한다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구조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종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야 돼.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그냥 두면 2차 발생 위험이 있어. 자동차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동차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움직이거나 굴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재발생 위험을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대상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 1, 2, 3번까지는 우리가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각종 장애 요인 제거, 그 다음에 2차 위험 제거, 그 다음에 구명에 필요한 조치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장애 제거 시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이 한 번씩 나왔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위험이 큰 장애부터 제거한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장애부터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고, 장애는 주위에서 중심으로인데 중심에서 주위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 용어에 대해서 이게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서요. 자, 중요한 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기로 엔진 동력 장비가 있는데요. 자, 로포층에 넘어가서
로프 강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프 강도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죠. 예. 과거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 하면 이게 이제 베스트잖아요. 베스트는 1번이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스케일, 이 범위를 봤을 때 베스트는 1이고요. 예, 포레스트는 8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번 있는 게 강도가 제일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인장 강도가 제일 강한 건 1이에요. 그죠? 예. 포레스트는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이 되겠고, 알라미드가 2번이 되는데, 이런 심수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질문을 과거에는 뭐 신장률이 제일 큰 것이 뭐냐, 강도가 제일 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시험에 나일론의 신장률이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에서 34%다. 이것은 뭐냐, 나일론이라는 얘기예요. 면은 5에서 10%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죠? 예. 올해도 그렇게 뭐 똑같이 묻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인장 강도와 내춘 경력, 신장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장 뭐 2번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그죠? 예. 예. 가장 강도가 좋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묻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혹시 폴리스테인의 신장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정적 로프와 동적 로프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개로 구분하는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태틱 로프. 이건 정적이라는 말이죠. 좀 딱딱하다는 얘기잖아요. 딱딱하고. 그러면 이 딱딱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신장률이 이건 5% 미만이고 다이나믹은 신장률이 7% 이상이에요.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괴력 이런 것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유연성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건 유연성이 굉장히 강하고 딱딱하고. 그런데 여기서 색깔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뻣뻣한 것은 알 수 있어요. 정적 스태틱은 뻣뻣하다. 그런데 검정이나 흰색, 노란색의 단일 색상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동적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적은 여러 가지 섞인 색상을 쓴단 말이에요. 섞여 있는 색상을 쓰고 이것은 단일 색상이란 말이죠. 이것도 우리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암벽 등반이 굉장히 유리하고 자유낙하 유리한 것은 동적이에요. 신축성이 좋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다이나믹이 좋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로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로프는 말이죠. 로프는 일단 그늘지고요.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끝처리는, 로프의 끝처리 있잖아요. 끝에 매듭을 묶은 끝처리는 너무 단단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속하게 풀어야 될 사유가 있으니까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이 시험에 혹시 끝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로프 세척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성재질을 풀어서 로프를 세척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탁기에는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왜? 로프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일반 세탁기에 로프를 세척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로프의 수명이 시험에 나옵니다. 로프는 사용하든 안 하든 강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4년이 경과하면서 급속하게 강도가 떨어지고 5년 되면은 UIA에서 폐기하도록 권고합니다. 그게 5년입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프 교체 시기는 말이죠. 가끔 4 절반 2 절반 1 이렇게 갑니다. 가끔 4 매주 2 매일 1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6입니다. 4, 2, 1, 6 반 4에서 반은 얼마나 2잖아요. 2에서 반은 1이잖아요. 1에서 반은 6개월이잖아요.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즉시 교체해야 될 로프가 있잖아요. 뭐 큰 충격을 받은 로프, 이건 당연하게 교체를 해야 되겠죠. 추락, 낙석 이런 것들은. 납작하게 눌렸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선하는 게 아닙니다. 납작하게 눌린 거 교체. 이것도 교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체인톱이 있는데, 우리 큰 것만 우리가 보자고요. 체인톱은요, 목재를 절단하는 겁니다. 예, 목재. 그러면 킥백은 어디 있느냐? 킥백은 체인톱에 있는 겁니다. 킥백은 어디 있냐 물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킥백. 아시죠? 나무를 절단할 때 끝에 이렇게 되게 되면요. 끝에 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킥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재, 다시 말하면 체인톱에 사용한다. 공기톱이 아닙니다. 공기톱은 쇠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유압 자, 여기서 유압 전개기에서 말이죠. 예, 전개기에서 자, 우리가 문제 해결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자, 유압 전개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유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유압을 발생시켜서 밀어주는 건데, 그때 서로 유압 호스를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커플링이잖아요. 그죠? 이 커플링. 이것이 서로 연결하는 거 유압 그 라인의 커플링이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로킹을 풀고 다시 시도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또 변환 조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음에 질문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자, 로킹을 풀고 다시 시도하는 것은 이것은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이것은 커플링이 연결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건 질문이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이것 질문이 내용을 던지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펌프를 테스트 한다는 것은 컨트롤 밸브를 조작해도 전개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펌프를 테스트합니다. 유압 오일을 확인하고 양이 부족하면 오히려 문제가 던진단 말이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전개기 압력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에어가 유입됐거나 아니면 핸들의 밸브가 잠겨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역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커플링 풀림 여부를 확인할 때는 사이에 오일의 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백의 문제. 에어백 중요하죠. 에어백은, 자, 이건 필요가 없고요. 사용 방법에 있어서 일단은 손으로 하는 게 좋다. 작동. 조작은 손으로 하는 게 좋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에어백은 반드시 버팀목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에어백을 밑에서부터 에어를 집어넣고 2층 올리더라도 항상 이거는 버팀목이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각 버팀목 아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밑에부터 먼저 공기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이거 1번이고 2번을 공기 집어넣고 뺄 때는 반대로 2번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1번을 빼는 거예요. 그 순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2개 이상 3개 한다고 그래서 2개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 밑에 그 받쳐주는 그 힘이 3개, 4개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1개나 2개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기 공식은 시험에, 공식만 외우면 되고요. 시험에 계산하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나온다 해도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300이라 봤을 때, 용기 용량이, 예? 300이라 봤을 때, 요의 압력이 보통 얼마입니까? 50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6.8이잖아요. 보통 용기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서 그 다음에 45, 분당 호응량 45 하면은 보통 37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뭐,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공식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의 기본 매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매듭이 있고요. 기본 매듭에 있어서 마디짓기가 있고요. 로프는 자, 초반 교시험에 로프는 마디짓기가 있고 이어매기 연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차 움켜매기가 있어요. 3가지 종류로 구분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예. 마디짓기는 그 뭐가 들어가느냐? 마디짓기는 옥매듭, 2겹 옥매듭, 팔자매듭, 2겹 팔자매듭, 이중 팔자매듭. 이거는 굉장히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시험에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이 팔자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다고. 팔자가 3개나 있어 바로. 그죠? 예.
이 세 개를 갖다 질문에 던진 적이 있단 말이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마디짓기와 연결매기, 움켜매기를 일단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팔자 매듭은 뭐 팔자를 하지만 두 개 팔자면 고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죠? 차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연결할 때, 훅구에다 걸 때, 훅구에 걸 때 두 개 팔자 매듭 만들어서 훅구에 거는데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는데 사용하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결절,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움켜매기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프의 특성을 어떨 때 쓰는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움켜매기에 있어서, 움켜매기에 있어서 말이죠. 움켜매기잖아요. 여기서 두 겹 고정 매듭, 두 겹 고정 매듭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식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맨홀이나 우물 등 협소한 수직 공간에 구조대에 진입하거나 구조대 성대 구출할 때 사용하는 이것은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두 겹 고정 매듭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 역으로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세 겹 고정 매듭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 겹으로 만들어서, 고리를 세 개 만들어서 한 개는 겨드랑 양쪽 무릎에 걸어서 들어 올리는 건데,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2차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수 로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수 로프에 있어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현수 로프는 우리가 내가 하강하기 위해서 앵카에다 걸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것이 현수 로프인데, 이 현수 로프는 말이죠. 반드시 두 개를 해야 되고, 자, 반드시 두 겹을 해야 되고요. 또 두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만약 이것이 한 곳, 두 군데를 서로 묶지 않으면, 한 곳이 앵카 빠져버리면 이거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소에다가 현수 로프를 묶어야 되고, 또 반드시 두 겹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한 개가 잘못돼도 한 개는 살아있게. 그래서 그 중에 9mm 이하는, 9mm는 반드시 두 겹이야. 9mm 이하는, 반드시 두 겹입니다. 일반 그냥 두 겹이 아니야. 그건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현수 로프는 두 겹으로 해서 두 곳에다가 묶어야 되는데, 9mm 이하는 반드시 두 겹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은 1, 2m의 여유 로프를 두는 것이죠. 왜? 내려올 때 짧으면 툭 떨어질 것이고, 길면은 또 빼는데 어려우니까 신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m 정도의 여유 로프를 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것이 시험에 자주. 그래서 보통 이제 로프 백을 사용하잖아요. 엉키지 않기 위해서. 위에서 이게 던져버리면 엉키지 않기 위해서 로프 백을 사용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다 했던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도 유튜브에 찾아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체보험의 특수진입법인데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산소의 농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그렇게 썩 잘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유독가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독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사실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산화탄소는 모든 화재 현장 사망자에서는 일산화탄소를 기본으로 나와. 왜?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니까 50ppm이에요. 불완전 연소에서는, 완전 연소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CO2는 모르지만 일산화탄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황산가스 SO2와 염화수소는 똑같이 우리 외울 때 5ppm으로 외우면 돼요. 굉장히 강하죠. 독성이 큽니다. 그래서 5ppm이면 아황산가스와 염화수소 외워야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50인데 모든 우리가 화재 현장 사망자에서는 발견이 된다. 시아나수소는 말이죠. 10ppm입니다. 시아나수소. 보통 나일론 탈 때 시아나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암모니아는 우리가 외우기 좋아요. 25ppm인데 암모니아는 냉동창고 우리가 이천에 화재 났을 때 그게 암모니아거든요. 냉동창고 화재. 그것은 25ppm이에요.
이거 외우기 좋습니다. 포스캔은 독일이 유태인 학살할 때 굉장히 독성이 강한 포스캔 0.1 ppm. 브레온가스에 불꽃 접촉할 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일산화탄소 불완전연소 50ppm. 이건 외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유대인, 가장 문제가 심한 거 포스캔 0.1 외울 수 있잖아. 프렌가스. 그 다음에 또 뭐 냉동창고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이천에서 우리가 순직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25ppm이란 말이야. 냉동창, 암모니아.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다 외웠어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길을 봅시다. 길을 갇혔거나 길을 잃었을 때, 이건 소방관의 얘기예요. 예, 우리 소방관들이 이렇게 다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침착해야 된다. 왜? 공기 소모가 많으니까 침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방법이 있죠. 일단은 창틀 같은 데 걸터 앉거나 이렇게 해서 인명구조 경보기를 빨리 작동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내가 당장 필요 없는 구조 장비는 버리는 게 좋아요. 뭐 도끼 같은 거 이런 거 그 대신 내가 방화복이나 헬멧 이런 건 안 되지. 예, 이런 것들은 내 기본 장비는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방화복, 헬멧 이런 것도 던져서 일단 몸을 가볍게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던지면 안 되는 것, 방화복이나 헬멧, 보호 장비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손전등은 어디에 비추냐 물어볼 거야. 손전등은 천정을 비추는 거예요. 천정을 위로 비추는 거예요. 진입할 때는 손전등은 바닥을 비추지만 내가 구조를 기다릴 때는 천정을 비추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탈출하는 게 있는데요. 예, 탈출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탈출할 때는 호수를 따라가는 게 좋아. 그 대신 호수는 쑥가프링을 따라 나가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야 차로 가는 거야. 앙카프링을 따라가면 하지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쑥가프링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 벽을 잡고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죠? 예. 혹시 가다 딱 걸리면 반대로 돌아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던 것을 중간에 쓸데 이유 없이 바꾸면 안 돼. 계속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창문, 벽이나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벽이나 창문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예. 자, 렌트를 전장에 비춘다는 얘기 나왔고요. 아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벽 같은 데 누워서 발견되기 쉽게 한다. 나와있습니다. 자, 천장을 비추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얘기예요. 아, 저기 비춰줘야 내가 네 위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찾으러 오겠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에어백이 있는데요. 아무튼 에어백은 2층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예, 됐습니다. 예, 특별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수 물리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잠수 물리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예,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잠수 물리, 빛의 전달이 있습니다. 빛의 전달은 실체보다 25% 정도 가깝고 크게 보인다. 물속에서 우리가 상대 딱 만나면 스노클 물고 보면 입이 이렇게 이따만하게 보이잖아요. 예, 크고 가깝게 보인다. 그 다음에 왜 물이 파랗게 보이느냐? 그죠? 그럼 파장이 짧은 것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 자, 이 빨간색은 15시 20에서 다 사라지고 노란색 20에서 사라지는데 파장이 짧은 파란색은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이게 깊이 가기 때문에 바다는 파랗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리. 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뭡니까? 빛의 전달은 25% 가깝고 크게 보인다. 자, 한 개. 그 다음에 소리는 4배 정도 빠르게 전달된다. 물속에서는. 그래서 방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2개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은 25배 빨리 전달된다. 그래서 저체온증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빛은 말이죠. 빛은 25% 물속에서는
빛의 전달이 25% 가깝고 크게 보인다. 가깝고 크게 보인다. 그 다음에 소리는 4배 정도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위치를 잘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은 25배 정도 빨리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저체온증이 빨리 온다. 예. 자, 수압은 대기압이 1로 온다면 물속에 10m는 2기압입니다. 물에 20m 들어가면 3기압이에요. 그것은 공기와도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 1리터가 15리터를 우리가 분당 15리터의 공기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대기에서는 15리터면 됩니다. 그러나 수심 30m에서는 어떻게 해요? 4기압이잖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4를 해서 6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1분당 60리터를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수 장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수경, 자, 수경, 숨대롱, 오리발, 잠수복, 모자, 신발, 장갑, 요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압병, 질소마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잠수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를 우리가 역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잠수병의 종류, 질소마취가 있습니다. 자, 질소마취라는 것은 뭡니까? 자, 질소마취라는 것은 수중이 깊이 내려갈수록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소 부분도 압이 증가해서 인체에 마취장애를 일으킨다. 그게 질소마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마취를 막기 위해서는 30m 이상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뭐 정신도 흐려지고 엉뚱한 막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하겠죠. 질소마취가 오게. 우리 몸에 질소가 70%잖아요. 이게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산소 중독이 있습니다. 산소는 오히려 산소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산소는 21%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 그러니까 너무 산소만 마시면 오히려 산소 중독에 걸린다는 거죠. 예, 산소 중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산소 중독의 예방법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나 있잖아요. 산소만 마시지 마라. 탄산가스 중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소가 들어가고 탄산가스를 배출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배출이 잘 안 되면 또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탄산가스 중독의 예방법은 규칙적으로 호흡을 크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감압병이 있습니다. 자, 감압병은 우리가 공기는 인체에서 각 조직으로 보내주잖아요. 공기가 기관으로 들어와서 기관, 세기관, 모세혈관까지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산소가 들어가야만 또 우리가 세포가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질소하고 대부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이 혈액이나 세포로 스며들게 되죠. 그러면 감압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보통 감압병 증세는 80%가 잠수를 마친 뒤에 1시간 이내에 또는 드물게 이럴 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게 시험에 다 이거는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물으면 이건 감압병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증세는 이제 어떤가, 증세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지만 예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수심 30m 이상 하지 않고요. 분당 1분당 9m, 분당 9m 속도로 올라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분당 9m의 상승 속도 빨리 올라오게 되면요. 이것이 안에 그 질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분당 9m 속도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감압병을 막기 위한 거야. 그렇죠? 자, 공기색전증은 말이죠.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공기색전증은 수면으로 급히 하강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 그건 아니야. 상승할 때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은 폐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기색전증이에요. 파괴되는 거예요. 폐 조직이. 상승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급상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따라두시고 수중 탐색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중 탐색에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는 줄을 사용하는 거냐 하지 않는 거냐 일단 구분을 해. 일단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굣엔 U자 소용돌이는 줄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등굣은 U자 그 다음에 소용돌이야. 일단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굣선은 어떤 형태로 활용되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안가에서 이렇게 등굣선을 따라서 우리가 수색하는 것을 등굣선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U자는 뭡니까? U자는 이렇게 해서 U자 모양으로 하는데 단지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물체, 평평한 지역 작은 물체는 U자야. 그죠? 예. U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등굣선은 뭐죠? 등굣선은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등굣선을 이용하는 거야. 어느 정도 어디 정도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때, 정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등굣선이야. 자, 평평하고 작은 물체 U자야. 소용돌이는 뭡니까? 큰 물체를 쓰는 거야. 큰 물체를 탐색할 때 소용돌이를 쓰는 거야. 소용돌이는 이렇게 도는 거죠. 90도로 돌려서. 자, 세 가지. 이것은 그럼 전체적으로 뭐냐? 줄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줄을 사용할 때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형, 반원, 왕복, 직선이 있죠. 일단 종류 알아야 되고, 그 원형은 뭐냐 하면은 탐색 면접이 좁을 때 사람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지. 이건 좁을 때 쓰는 거예요. 수색 면적이 좁을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죠?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원은 뭡니까? 조류가 세고 탐색 면적이 넓을 때 반원을 쓰는 거야. 원형은 시야가 좋지 않고 좁을 때예요. 그렇죠? 야, 잘 봐야 돼요. 다음 중 시야가 좋지 않고 탐색 면적이 좁을 때 쓰는 게 뭐냐 하면 원형 탐색을 해야 되고, 조류가 세고 탐색 면적이 넓을 때는 반원 탐색을 써야 돼요. 다음 중 줄을 사용해서 하는데 조류가 세고 탐색 면적이 넓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 그럴 거예요? 반원 탐색을 찍어야 된다. 역으로 주관식으로 시험에 나와 이제는. 예. 다음에 이제 왕복 탐색이 있습니다. 자, 왕복 탐색은 다이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시야가 좋을 때 쓰는 거야. 시야가 좋고 탐색 면적이 넓을 때는 왕복 탐색을 쓰는데 왔다 갔다 양쪽으로 출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소방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 혹시 시야가 좋지 않아서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으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미국 소방학교에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야가 좋을 때 쓰는 거거든. 그래서 옆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시험에는 시야가 좋고 탐색 면적이 넓을 때는 왕복 탐색을 씁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같은 방향으로 한다, 다른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다이버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수색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림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자, 직선 탐색은 말이죠. 굉장히 시야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에 리더가 있어. 리더가 있고서 이렇게 쫙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이 리더를 따라서 가면서 손과 발로 훑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을 때야. 그러면 손이나 발에 걸리겠지. 주로 발에 걸리잖아요. 예? 사람이. 그럴 때 직선 탐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2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붕괴 유형이 나와 있어요. 예, 붕괴 유형. 자, 여기에서 붕괴 유형에서 경사형 붕괴가 있고 팬케이크, 그 다음에 팬케이크 시루떡처럼 그 다음에 V자인 붕괴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마주 보는 두 벽이 동시에 다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것은 경사형 붕괴야.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팬케이크는 완전히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버린 거야. 이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이야. 다음 주 시루트처럼 겹쳤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어떤 두 벽이 완전히 내려서 최악의 상황. 그것은 공간이 거의 없다. 이것은 이렇게 질문 나오면 팬케이크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것은 V자형이고요. 잘못했네. 이건 경사형은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V자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예, 양쪽에 사람이 살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캔틸레버형은 2차, 다음 중에 2차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이렇게 보면 캔틸레버형이야.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여기에 딱 걸린단 말이죠. 바닥이. 이것이 언제 떨릴지 몰라. 그죠?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캔틸레버형이다. 최악의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은 시루떡, 팬케이크다. 이렇게 여러분 답을 해야 됩니다.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구제 4단계가 있어요. 자, 구제 4단계에도 보면, 자, 질문을 할 때, 이 구제 4단계, 1, 2, 3, 4단계 순서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주관식으로 역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다음 중 뭐, 이래서, 마지막 위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요. 1단계, 2단계 과정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몇 단계에 들어가느냐 물을 수 있잖아요. 실증자의 마지막 위치라든가, 잔여물 위치, 이런 것들을 해서, 확인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3단계라고 대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순서는 알아두시고, 1단계 신속한 구조, 정찰,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잔해. 구조, 정찰, 부분 잔해, 일반 잔해. 일단은 신속한 구조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그 다음에 정찰하는 것이죠. 수색. 예, 정찰합니다. 이것은 3단계와 같이 가요. 예, 수색을 합니다. 3단계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다음 중, 수색 작업을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데 3단계의 진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뭐냐? 이 정찰이라고 2단계를 얘기 안 해요. 정찰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게 네 가지를 4단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또 라스트가 있었잖아요. 라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케이트, 억세스,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송을 한다. 이 네 단계, 이것도 4단계예요. 그 다음에 또 구조 활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뭐 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통 경감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최소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수색 구조가 있어요. 수색 구조. 이 4단계는 뭐냐? 위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색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 처치가 있습니다. 이 4단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예. 헬기도 넘어가고 붕괴사고 구조 특별한 것들이 별로 없는데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안전장치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 조속기는 1.3배와 1.4배 알아두셔야 돼요. 1.3배, 1.4배에서 잡아주는 거 조속기고요. 전자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 슈로 브레이크 휠.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브레이크 휠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예, 휠이 있는데 이 휠을 슈를 잡아주는 것이 전자브레이크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속기는 아까 얘기했고요. 리미트 스위치라는 것입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이것을 무슨 비상시에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이 비상정지장치. 이건 조속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리미트 스위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리미트 스위치는 제일 위하고 제일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센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속도가 초과되면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해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제일 위에가 제일 밑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못 잡아주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파이널 리미트. 이게 또 잡아줄 수가 있어요. 모든 전기를 끊어버려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그 다음에 또 안 돼.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완충기가 있어. 완충기 두 가지가 있어. 스프링 있고 유압이 있어. 예, 스프링, 자, 스프링은 말이죠. 자, 스프링은 60m, 분노 60m 초과할 때 스프링이에요. 그렇죠? 아, 60m를 초과하는 것은 완충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60m 이하는 스프링이야. 알아두셔야죠. 스프링 완충 장치는 60m 이하 분당, 유압 완충기는 60m 이상 초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자, 한백기상 고요. 자, 위험물질의 표시가 이제 그림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 던져놓고 이것이 뭐냐 물을 수 있습니다. 산화성이다. 산화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찍어야 됩니다. 그림을 던져놓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DOT가 있어요. 자, DOT에 있어서 우리가 그 프랭카드 색깔이 있거든요. 자, DOT, 미 교통국의 DOT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색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빨가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빨가. 외울 때 어렵잖아요. 외우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빨가, 옥폭. 조폭이하고 옥폭입니다. 그 다음에 노산. 나이 들어서 노산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산. 그 다음에 녹불, 녹불장군. 그 다음에 파금, 파금치. 그 다음에 백중, 백중세. 빨가로 외우시고 오폭, 노산, 녹불장군, 파금치, 백중, 백중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배우시면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기역, 위험지역, 그 다음에 핫, 웜, 콜드 존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시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핫존은 사고가 직접 발생한 지역에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거야. 그것이 핫존이야. 그래서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죠. 웜존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제염소를 설치해서 제염을 하거나 또 대기하거나 하는 것이 웜존이죠. 그죠? 그래서 야,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요.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무슨 녹색이다. 색깔 따로 두셔야 되고. 자, 제염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경고지역 웜존에 있다. 웜존이 경고지역이에요. 안전지역은 인력과 장비를 머무르고 대기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방어복 A, B, C, D가 있습니다. A는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공교 허기까지 다 덮어버려. 그것이 A급이야. B급은 뭡니까? B급이라고 하는 것은 헬멧 방호복 공교기로 구성된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B급을 찍으세요. 자, C급은 뭡니까? C급은 뭐 별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D급은 소방이야. 자, C급은 소방이에요. 소방대원의 경우가 지어져 하는 것은 D급이야. 자, 그래서 A급은 다 덮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B급은 헬멧 방호복 공격기로 구성된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은 B급이다. D급은 소방이다. 이렇게 외워버려. 됐죠? 그 다음에 화학,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염물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시험에 나오거든요. 화학이냐, 물리냐. 이걸 구분하면 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역으로 묻지는 않아. 시험이 역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내용들이. 이것은 그냥, 자, 다음 중, 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 예, 나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희석이다. 희석이다. 그 다음에 뭐 덮기다. 덮기다. 그 다음에 뭐 폐기한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물리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용 외워두면 되는 거지. 화학적 방법에는 흡수유중서, 흡유주융서, 흡유주유소란 말이야. 기름 흡유하잖아요. 기름을. 흡유주유소. 이렇게 외우면 돼. 흡유주유소. 네. 시험에 나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일단은 구조 분야에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 응급의료 개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의료 개론은 말이죠. 이것이 소방교장 위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소방장과 위시험, 소방교시험에는 응급의료 개론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보통 보시면은 우리가 소방 교심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폐정지에서 창상까지 이렇게 제외되는데 그 내용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개론과 임상이 구분되지 않을 때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구분이 되면서부터 총론과 임상이 구분되면서부터 교시험에 주로 이제 총론 부분에서는 교시험에 이제 내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임상 쪽에서 교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책에서는 뺐어요. 교책에서는 뺐는데, 혹 나온다면 다시 임상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구급 쪽의 시험 범위가 좀 애매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작년, 저작년 계속해서 지금까지 개론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방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울소방학교장 할 때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걸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급의료 개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의의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동의의 법칙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원칙은 동의를 해서 처치를 하는 게 맞죠. 내 자신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치료할 것이다. 얘기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치료하세요 하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받는 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가 정신이 멀쩡하고 괜찮으면 동의를 해줍니다. 그죠? 아니면 동의를 안 해줄 일이 없겠죠. 자기를 치료를 해준다는데.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명시적 동의를 할 때는 내가 고시를 해야 되겠죠. 진단명이라는 데가 당신이 어떻게 다쳤다. 그다음 내가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병원에 어떻게 옮길 것이다. 이렇게 고시를 하는 것은 명시적 동의를 위한 절차예요. 합니다, 환자에게. 자, 그래서 환자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시된 동의를 해서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겁니다. 또 문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또 구두로 얻는 것도 명시적 동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구두로 동의를 얻는 것은 명시적 동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구두도 굳이 문서화된 동의 아니라도 구두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시적 동의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묵시적 동의는 뭐냐 이거야. 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동의를 해야 되느냐? 왜 치료를 해줘야 되느냐? 관례죠. 누구나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신이 멀쩡했다면은 아마 내가 처치를 받았다고 동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묵시적 동의는 긴급할 때 일반적인 처치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위험해. 이럴 때는 묵시적 동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보통 예가 있습니다. 쇼크, 뇌손상, 알코올, 약물 중독 이런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묵시적 동의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또 친척이나 이 사람이 도저히 의사 선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자기 보호자나 친척 이런 사람들이 허락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또 미성년자의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잖아요. 미성년자 보통 우리가 몇 살, 19세까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성숙한 애들은 동의를 사실상 받아야 돼요. 미성년자로서 요즘 애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친권자 후견의 동의가 가장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예, 물론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를 받는 것도 맞습니다만. 자, 그럼 정신질환자가 또 있고요. 이것도 무시적 동의를 적용해야 될 것이고, 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문서화된 공식 문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모나 후견이나 보호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거부한다. 난 자인한다. 거부를. 그 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정서 반응 순서가 있어요. 예. 제일 먼저 부정해. 그 다음에 분노를 하고 협상, 우월, 수용으로 갑니다. 뭐 다른 건 내용 필요 없습니다. 순서를 따라두세요.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포기하는 거죠. 협상, 인정한다. 협상.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수용을 합니다. 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전염의 질환이 있습니다. 감염이 중요하죠. 네. 자, 이 감염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그런데 에이즈는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에이즈. 근데 이 에이즈는 여기에 해당, HIV가 뭐예요? HIV라는 것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야. 이게 HIV야. 그죠? 에이즈라는 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이야. 후천성이에요. 후천성입니다. 면역 결핍인데. 근데 여기에 바이러스는 HIV의 바이러스야. 그죠? 자, 그러면은 에이즈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얘기할 때 여기서 만약에 아닌 것을 물은다면 보통 기침, 재채기, 그죠? 그 다음에 피부 접촉, 이런 것들은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아니야.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에이즈 감염 경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공기로 감염되는 것은 뭐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기는 수두, 그 다음에 풍진, 그 다음에 결핵, 백일해 이런 것들은 공기로 감염이 돼요. 그 다음에 비만으로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비만. 그럼 비만은 또 뭐냐? 침 같은 거 이런 거, 이하선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염 경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기로 되는 건지, 비말로 되는 건지. 비말은 코로나19도 비말이야. 예. 요즘은 또 질문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잠복기를 또 물어봅니다. 잠복기가 그러면, 뇌수막염의 잠복기는 얼마냐? 2일에서 10일이야. 그죠? 결핵은 뭐냐? 2에서 6주야. 잠복기도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첫째, 보통 에이즈에 있어서 에이즈에 감염이 아닌 것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 감염되지 되는 것은 뭐냐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에서 6주간 잠복기에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에이즈에 대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도착할 때 예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구급대원이 주사를 가지고 처치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 끝에 바늘은 구급대원 쪽으로 오면 안 돼. 그쪽 사용자의 몸 쪽으로 구급대원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용자. 처치자. 그러니까 상대편 환자 쪽으로 바늘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구급대원이 감염을 받잖아요. 감염이 되잖아요. 사용했던 바늘은 씌우거나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는 얘기야. 밑에 구멍이 없는 통에다가 버리란 말이죠. 만약에 한 손으로 씌우더라도 한 손으로 씌우라는 얘기야. 감염되지. 다 감염을 막기 위한 거예요. 예. 자, 일방의 휴대기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경로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얘기 나오잖아요. 예. 공기에 의한 전파는 홍수결이야. 홍수결입니다. 홍수결 외우세요. 공기에 의한 전파는 홍수결이다. 홍수결. 비말에 의한 거. 비말은 뭡니까? 침에 붙어 다니는 거잖아. 날아다니지를 못해. 그죠? 공기에 떠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붙어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뇌수막염, 폐혈증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두 가지 요것만 외우면은 접촉에 의한 것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작년에 시험에 무슨 오민이 어쩌니 이런 게 대상포진 오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접촉에 의한 전파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비말과 공기 두 개만 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소독과 멸균이 시험에 나옵니다. 소독과 멸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척은 가장 기본적인 거야. 세척은. 그냥 물과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그냥 세균을 떨어뜨리는 세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기초 단계다. 그 다음에 소독이요. 소독이라고 딱 하면 뭐냐. 아포를 제외하다고 나와야 돼. 아포 있잖아요. 가장 작은 바이러스. 예, 아포.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 미생물 중에서도 미생물 아포요. 아포를 제외한다고 나오면 소독이야. 근데 아포를 포함한다 그러면 화학제야. 이렇게 일단 두 개는 구분해서 외워버려. 아포를 제외하냐, 제외하지, 아포를 포함하느냐. 그러면 소독과 화학을 되잖아요. 멸균은 말이죠. 멸균 장비가 있습니다. 뭐 가스 멸균, 무슨 뭐 고압 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괴하는 거야. 이게 아포가 아니야.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은 멸균이라고 그래. 그렇죠? 예. 살균은 소독제야. 우리가 코로나19 걸렸을 때 손에 막 바르는 거 있잖아요. 예, 칙칙 바르는 거. 그건 살균제야. 이것은 피부 소독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예, 살균제라고 얘기해. 그럼 다 외웠잖아. 그렇죠? 아포와 관계. 아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미생물을 완전히 장비로 하는 거냐. 그거는 멸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감염 노출 처치에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제 원웨이 밸브 없이 만약에 감염 노출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묻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감염 노출이 되느냐. 그 이제 원웨이 밸브가 없이 그냥 입 대 입으로 되면 감염이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것이 쉬워요. 예,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와.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처치를 해야 될, 감염 노출을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피부에 뭐가 찔리고 잘리고 이런 데는 말이죠. 피를 짜내라는 얘기예요. 피를 막지 말고 짜내고 소독제를 바르는. 짜내고 소독제를 바릅니다. 점막이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해라. 그리고 4시간, 8시간 이내에 받으실 때 해라. 처치를.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자세가 나오죠. 예.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바르게 누웠다는 얘기. 앙와이. 이건 앙와이라 그럽니다. 앙와이로 또, 그 말을 이렇게, 전문용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바르게 누운 거야. 이거는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척추 손상에는 바르게 누워야 돼. 그러니까, 무리 없이 똑바로 눕는 거 앙와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옆눈 좌측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이. 측와이, 옆누운 자세, 이런 것들은 뭐, 혀가 이완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질식 방지에 효과적인 것. 다음 중 혀의 이완 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질식 방지에 효과적이고 배출 용이한 것은 뭐냐, 이렇게 딱 물으면은 옆누운 자세,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복와이, 엎드린 자세. 요런 것들은 말이죠. 구토. 예. 하면은 질식 방지, 구토 질식 방지는 복와이야. 이렇게 질문을 볼 수가 있고, 트렌델른버그 자세는 말이죠. 이거는 혈액을 순환시켜서 하지출혈을 감소하는 거야. 여기 하지출혈 피가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것을 트렌델른버그 자세로 있으면 이 피가 이쪽으로 쏠리니까 출혈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트렌델른버그 자세야. 됐죠? 그 다음에 변형된 것은 뭐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똑바로 누웠다가 다리만 올리는 거야. 20도. 20도 다리만 올리는 것은 뭔가 쇼크예요. 쇼크. 이게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뭐 다 읽어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앉은 자세. 자, 앉은 자세. 이 앉은 자세는 우렬성이 딱 나와야 돼요. 우렬 완화, 호흡 상태 악화 방지, 흉곽을 넓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그죠? 반자위. 앉아 있는 거예요. 자위 자세. 이것은 우를 완화. 그 다음에 흉곽을 넓혀서 호흡을 잘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앉혀서 있는 거예요. 예? 앉혀서 있는 거. 우를 완화, 호흡 상태 방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서요.
근골격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척추에 대한 문제가 가끔씩 자주 나오죠. 예, 척추. 척추는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33개. 33개로 되어 있어요, 척추가. 33개로 되어 있는데, 자, 경추부터 해가지고, 자, 요추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꼬리뼈까지 33개가 있어요. 자, 그럼 목은 7개가 있고요. 목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은 12개가 있고, 허리가 5개가 있고요. 12개, 7개,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엉치 5개 하고, 그 다음에 꼬리 4개가 있어요. 이 총 33개인데, 33개인데 왜 26개라고 하느냐. 이 끝에 있는 엉치하고 꼬리가 소화대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성인이 되면서 붙어버려, 한 개로. 한 개로 붙어버리니까 이것이 26개가 되는 거야. 그죠? 예. 자, 그래서 시험에는 숫자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허리는 몇 개냐, 엉치뼈는 몇 개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 33개로 봤을 때 몇 개냐,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숫자를 공부하시고, 예. 그리고 26개로 줄어드는 그 원인은, 예, 이 꼬리뼈하고 엉치뼈, 여기가 한 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복장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늑간이 있고요. 있으면 여기가 이제 복장뼈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 끝이가 칼돌기라고 합니다. 예, 칼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심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골격 밑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딴 것들은 시험에 나올 거리 별로 없고, 호흡기계 생략을 보겠습니다. 자, 호흡기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 호흡기계는 근골격계는 뼈들을 이루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보호를 해주죠. 그죠? 안에 장기를 보호합니다. 예. 자, 그런데 호흡기계는 말이죠. 잠깐만요. 호흡기계 생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흡기계는 보통 주요 근육은 가로막과 늑간 근육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로막이 있습니다. 가로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늑간 근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움직여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데, 들숨과 날숨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들숨은 뭡니까? 바람을 들이마시는 거야. 들이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올라가고 내려가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예, 그렇게 수축을, 자, 들이마시면 수축한다 하는데, 수축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게 늘어주는 거예요. 늑간, 갈비뼈 사이에 그 근육들이 늘어나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고, 가로막 아시죠? 밑에, 예, 장기 밑에 있는 가로막. 이 가로막을 밑으로 내려와서 벌려주는 것이고, 날숨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가스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딱 하면은 이 늑간 근육은 내려오고, 가로막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날숨은 이완된다고 그러잖아. 올라가는 거. 예. 들으시는 것은 수축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이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죠? 예. 자,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것은 우리가 식도가 아니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예,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에서 기관지로 가는 거죠. 예, 기관지로 통해서 쇠기관지로 해서 이제 흡합과리를 통해서 피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평가 기준에서 요걸 알아두세요. 성인은 10에서 20회입니다. 호흡수가. 예,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분당 10에서 20회야. 그 다음에 소아는 15에서 30, 영아는 25에서 50이야.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에서 20회니까 성인은 분당. 그죠? 예. 10에서 20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분당이니까, 그죠? 초당 몇 회로 나오잖아요. 예, 초당 몇 회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순환계 쭉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혈액의 적혈구는 산소 운반입니다. 백혈구는 인체 면역입니다. 혈소판은 응고시켜주는 거예요, 피가. 예, 피가 나오면 그걸 막아주는 거고, 혈장은 우리가 당과 같은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보통 노란색 액체입니다. 예, 조직세포에 필요한 당과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도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증도 분류에서 긴급과 응급, 비응급 지연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긴급은 뭡니까? 긴급은 딱, 자, 생명을 위협할 만한 쇼크, 저산소증, 이렇게 나면 긴급이라고 우리가 주관식으로 딱 던지면 긴급이라고, 적색 긴급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 않으면 소생 가능성이, 즉각적인 처치를 하면은, 즉각입니다. 즉각하면은 소생할 수가 있어요, 긴급은. 지연이 아닙니다. 예, 살 수가 있습니다. 즉각 처치를 하면은. 그런데 응급은 말입니다. 응급은 달라요. 응급은 45에서 60분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조치를 하면은. 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쇼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쇼크나 저산소증 상태가 아닌 건데. 그죠? 예,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긴급은 쇼크와 저산소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긴급은 쇼크와 저산소증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응급은 쇼크와 저산소증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하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45에서 60분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 비응급은 전신적인 위험이 없는 손상이 국한된 곳에, 어느 정도 전신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다. 응급이다. 녹색이고요. 지연은 사망한 거죠. 예. 상태입니다.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있어 던졌을 때. 그죠? 다음 중에서 쇼크와 저산소증은 아니다. 긴급하게 조치를 하면 45에서 60분 정도 견딜 수가 있다. 이거 뭐냐? 딱 던지면은 뭐예요? 비응급이다? 틀렸어. 긴급이다? 틀렸어. 응급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분류법. 시험에 나옵니다. 스타트. 자, 스타트 분류법이라는 게 뭐냐? 스타트 분류법은. 신속하게 처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 분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건 대량 환자 발생 때 사용하는 거예요. 대량 환자 발생 때 사용하는 건데, 일단 걸을 수 있는 사람 보내버려요. 다른 데로. 체육관으로 가세요.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는데, 의식, 호흡, 맥박이야. 세 가지 알아두세요. 의식, 호흡, 맥박이야. 교신이 아닙니다. 의식, 호흡, 맥박입니다. 이걸 가지고 분류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긴급과 응급과 지연 요 세 개를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스타트 분류법에서 어떤 것으로 확인하느냐, 의식, 호흡, 맥박으로 확인해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긴급은 뭐고, 응급은 뭐고, 지연은 뭐냐로 알아둡니다. 이거는 분당 30회 호흡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분당 의식에 문제가 있고, 의식이 장애가 일단 있고, 분당 30회 이상의 호흡이 있다고 하면은 긴급이야. 노뼈동맥. 그죠? 예. 노뼈동맥의 촉진이 불가능한 거죠. 자, 노뼈동맥 촉진이 불가능하다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은 30회 이하야. 노뼈동맥의 촉진이 불가능해. 요 구분을 딱 할 수 있어요. 긴급은. 이 두 개로 구분하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 지연은 뭐 무호흡 무맥이야.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어.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환자에 대해서 뭐로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의식과 호흡과 맥박이다. 그죠? AVPO, 어쩌고저쩌고 호흡과 맥박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긴급과 응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두 가지. 30회로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 분류법에 있어서 RPM이 있습니다. 가장 간결하게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 RPM. 레스피레이션, 호흡. 다음에 퍼스, 맥박. 다음에 멘탈 스트레스, 의식 수준. 세 가지로 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긴급이냐, 응급이냐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환자에 대해서 우선 분류를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처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처치할 때 세 가지 처치만을 제공하고 다른 환자를 분류하는데 세 가지 처치가 뭐냐? 네? 세 가지 처치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 개방, 이민도 기도기 삭간, 직접 압박, 그 다음에 팔다리 거상이다. 이 세 가지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들어올리기가 있습니다. 들어올리기에서 빨리 보시면 우리가 들어올리기에 있어서 역학적 들어올리기가 있는데요. 일단 몸 가까이 떨어져야, 환자를 들어올 때 몸에서 떨어져야 된다? 이거 틀렸어요. 붙어야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엉덩이의 근육을 이용해야 돼. 그죠? 허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허리를 이용한다고 시험에 나올 때가 많아. 허리 이용은 틀렸어.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야 돼. 그리고 다리 약간 벌리고 발끝을 밖으로. 다리 약간 살짝 벌리고 어깨 넓이같이 벌리고 발끝을 밖으로. 밖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올리기와 잡기가 있는데요. 자, 들어올기와 잡기에서도 항상 물체에 가깝게 해라. 약간 다리를 벌려라. 똑같아요. 붙이면 안 됩니다, 다리를. 양손은 20-30cm 정도 떨어져서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이동 장비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방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소방교 시험에는 나올 게 장비가 많아요. 그렇죠? 기본 총론에서는 장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장비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동하는 환자 이동 장비에 있어서 봅시다. 일단은 가벼운 장비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리가 먼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좀 해주고. 보통 2명 이상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들 것. 주들 것은 보통 바퀴를 주들 것은 우리가 구급차에 빼내면 바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바퀴를 이용해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게 좋아요. 물론 바닥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못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조 들 것이 나옵니다. 접이식. 보조 들 것. 그 다음에 의자 계단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령 들 것이 나오는데, 자, 의자 계단형은 우리가 호흡에 대한 문제야. 우렬성, 호흡. 자, 의자형은 보통 호흡곤란 환자에게 이동하기 좋다. 질문을 던지겠죠. 자, 들 것 중에서 호흡곤란 환자, 좁은 공간. 요거는 뭐냐? 의자 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척추, 하체, 이거는 안 돼. 그렇죠? 다음은 척추 손상, 하체 손상 환자에 대해서 좁은 공간에서 의자형 들 것을 사용한다. 그건 틀렸어. 그 다음에 불령 들 것은 양쪽 자르는, 2개, 4개로 자르는 것이 불령 들 것이에요. 척추 손상 환자한테는 안 돼요. 이런 것들. 2개나 4개로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긴 척추 고정판. 척추 고정판은 긴 게 있고요. 반쪽아리가 있습니다. KED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체만, 보통 자동차 사고에서는 KED를 사용해서 먼저 하고,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밖에다 긴 척추 고정판 가져와서 여기 얹어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척추 고정판이 있습니다. 보통 알루미늄 플라스틱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워있거나 서있는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스켓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고지대, 저지대, 산악지역, 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눈새도 쓸 수 있고요. 산악지에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사람을 긴 척추 고정판에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넣어서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람만 내서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옮기도 하고, 이것도 일자로도 이렇게
일자로도 이렇게 오르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수평 수직으로. 자, 가변형 들 것도 우리가 보통 천이나 유해물질로 만들었다 하면은 가변형 들 것이고요. 요런 거. 이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좁은 곳을 통과할 때 뭐냐? 가변형 들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환자 자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만 빨빨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벨 마스크가 있어요. 백벨 마스크. 이것은 BVM이라고 해서 일단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데, 구급 대원들이 질문할 때 보유 산소 장비 없이 즉각적인 초기의 제공, 초기의 환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거 딱 물으면 BVM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보유 산소 장비 없이 즉각적인 초기 환기 제공입니다. 그렇게 일단 질문을 해야 되고요. 일단 마스크와 백법을 연결하는 거죠. 마스크와 백. 제가 실제 시범을 다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마스크와 백법을 연결해서 완전히 다 비강과 구강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CE, 이 이명일조로 하는 게, 2인 1조로 하는 게 좋아요. 그죠? 혼자서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E 방법으로 한 사람은 마스크를 완전히 잡고 있고, CE 방법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백배로 눌러주고 한 명은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산소 저장량이 붙어 있으면은 100%, 없으면은 50%.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 방지용 밸브가 있습니다. 가압 때문에 옆으로 빠져나오는, 새 나오는 것이 있고요. 자, 코인두 기도기도 있습니다. 무의식 환자의 기도 사용을 위해서, 기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코인두 기도기, 무의식 환자입니다. 입인두 기도기, 코인두 기도기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입 가장자리에서 귓볼까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입 가장자리에서 귓볼까지 이것을 크기를 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집 중심에서 하하까지 이렇게 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입인두기는 집어넣고서 180도 돌리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에 치아에 걸리도록 하고 밀어넣어서 요것이 돌려서 눕혀서 이것이 혀를 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입천장에 닿으면 회전을 시켜서 후방에 밀어넣고요. 입 가장자리에서 입 안으로 넣은 지 90도 회전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예. 치아에 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입인두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식이 없어야 돼. 의식이 있으면 코인두기를 써야 되지. 구토가 나오니까. 이것은 의식이 있을 때 구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예. 다 똑같아요. 그 대신 코인두기는 뭐냐? 윤활제를 발라야 돼. 비추를, 코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비중격 약하잖아요. 그래서 비추를, 윤활제를 묻혀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비중격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코가 있으면 이렇게 쭉, 콧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비중격 가운데 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뭐 안 되면 또 반대 콧구멍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윤활제를 바른다는 것은 입인두 기도기다? 틀렸는 거예요. 코인두 기도기. 자, 후드 마스크는 후드경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쉽게 소방관들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규격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침습적이고요. 재사용 가능하고 있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환자 이송 장비가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주둘 것이 뭐냐? 주둘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구급차에서 옮겨내는 것을 주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변형 들 것은 뭐냐? 가변형 들 것은 우리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X선 투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 좋습니다. 다발성 환자에게 쓰는 거예요. 다발성 환자를 긴 척추 고정판에 옮길 때 쓰는 겁니다.
엑스레이 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바구니형 들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산악이나 무슨 뭐 아니면 또 얼음이나 그 다음에 눈밭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바구니 모양 일체형 분리형이 있습니다. 자, 가분형 들 것이 있습니다. 유연성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천, 고무 같은 걸로 제작이 됩니다. 그죠? 예, 손잡이가 2개나 3개의 면이 다 있습니다. 자, 척추 고정은 안 됩니다. 단독으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이제. 부목이 있는데 말입니다. 부목도 공기와 진공 부목이 있고요. 긴 척추 고정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공기와 진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면은 공기 부분은 비닐로 되어 있고 속이 보이는 건데 공기를 불어 넣는 겁니다. 진공은 공기를 빼내는 겁니다. 입으로 빼내는 게 아니고 기계로 공기를 빼내는 것이고요. 이건 공기를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척척 해가지고 특수 알갱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를 빼매는 것이 굳어버리는 거고요. 예, 이건 비닐로 되어 있는데 그 대신 이것은 뭡니까? 출혈 환자에게 좋죠. 예, 출혈 환자에게 지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화약제에서 이제 마지막 위험물 성상 및 진압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매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계급별로는 모르겠어요. 매년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류에서부터 6류가 있는데 일단은 특성과 진압 대책에 대해서만 시험에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소와 관계가 있는 것은 우선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류와 6류와 5류는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조연성이고 지연성이다. 상대를 산소를 상대에게 해서 연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나 자신은 안 되지만. 그래서 1류, 6류, 5류는 좀 특별하다. 알아두시고. 자, 1류는 일단은 산화성 고체예요. 6류는 똑같이 산소가 있지만 산화성 액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화성 고체인데. 자, 그러면 뭐냐? 일반 성질은 말이죠. 무기화합물인데 염소, 하이소, 사눌산은 아니야. 제외야. 제외.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반응이 커서 마찰, 충격 이런 데서 분해가 되면 산소가 있습니다. 해서 O2를 발생을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연성과 조연성이야. 무색의 결정, 백색의 분말이야. 형태는. 무색의 결정, 백색의 분말. 다음 중 무색의 결정, 백색의 분말은 뭐냐? 대부분이. 그러면 1류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산화성 고체 1류다. 그 다음에 자, 그 정도로 해두시고요. 밑에 보면 이제 진압 대책에 보시면은 일단은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및 이거와 관계된 것은 물을 사용하면 안 돼. 물과 반응을 해버려요. 그렇죠? 예,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 질색이나 질식 소화가 유효합니다. 마른 물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과의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대량의 물로 냉각 소화도 가능하다. 자, 그럼 2류는 뭐냐? 2류는 말이죠.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쉽고 굉장히 가스가 많아. 그죠? 자, 쉽고 굉장히 영속 속도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이렇게 시험 나오면 2류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대신 또 중요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야. 이것은 수소가스가 발생해. 물과 만나면은. 플러스 물 하면은 수소가스가 발생해. 그리고 금속분은 습기와에 또 마찰되면 또 발화해. 자연 발화, 금속분. 자, 그래서 또 2류는 또 충격 마찰의 발화 폭발 위험도 있고요. 유황가루, 철분, 금속분 이런 것들 분직 폭발 위험도 있어. 2류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유독가스를 발생해요. 공격을 꼭 매야 돼. 그렇죠? 자, 근데 진압 대책은 뭐냐면은 자, 이것도 복잡합니다. 황화인은 CO2 마른 모래 이런 걸로 질식을 시켜야 돼요. 황화인 질식 소화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말이죠.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기를 써야 돼요. 예? 금속 화재 분말 소화기 아시잖아요. 써야 돼. 그래서 질식을 써야 되고요.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린, 유황, 인화성, 고체 이런 것들은 냉각 소화가 적당해요. 물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냉각 소화. 아무튼 이류는 공격기로 공부해야 되죠. 유도성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또 분진 폭발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유황가루, 철분, 금속분은 분진 폭발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돼. 이 이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삼류. 삼류는 금수성이야. 물과의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자연발화 이런 것들은 보호액 속에 저장을 합니다. 자, 금수성은 물과의 반응합니다. 그렇죠. 자, 대부분 고체입니다. 그러나 액체도 있습니다. 뭐가?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런 것들은 액체다. 자,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물보다 무겁습니다.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건 물보다 가벼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물과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데 단지 황리는 제외야. 시험에 그러면 황리는 나오겠지. 물과의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럼 물속에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칼륨, 나트륨, 알칼리 금속, 알칼리 리토 이런 것들은 석유 속에 보관해야 돼요. 물과의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에다 보관하고. 왜 석유에 보관하는 것은 뭐냐 물을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건 뭐냐? 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핵산 속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황리는 물속에 저장하는데 그 물이 뭐냐?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의 물에 저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나 대책은 일단 물 사용하면 안 돼. 황림 빼고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마른 물에 팽창 질소, 팽창 진점 갈아가지고 건조 석회에서 질식소화다. 그 다음에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약제에 있어 질식소화를 한다. 이렇게 3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류. 사류는 말이죠. 전기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사료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정전기 이런 것들에서도 위험성도 있고요. 가연성 가스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화점과 발화점이 매우 낮은 위험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진압은 말이죠. 자, 일단 사류는 초기와 소규모와 대규모가 있어. 일단 사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사류는 포소화야, 포소화. 그렇죠? 사류는. 그런데 초기와 소규모는 좀 달라. 초기와 소규모는 CO2, 포, 물분무, 분말, 할로 이런 걸 쓸 수가 있어. 소규모도 똑같아요. CO2, 포, 분말, 물분무, 분말, 할론이야. 그러나 대규모는 어쨌든 대규모는 결과적으로는 포소화, 질식입니다. 됐죠? 사류 진화 대책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통 물에 뜨잖아요. 근데 물보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니트로벤젠 같은 거. 이런 것들 물보다 무거워요. 보통 물에 뜨는데. 예. 그래서 보통 뭐 보일러버, 슬러버버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오류. 오류는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할 우려가 있어서 자기 반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있다는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질식은 안 돼. 그렇죠? 예. 근데 속에 산소가 있는데 질식이 안 되죠. 마찰 충격에 폭발해오는. 자, 그래서 보통 액체 또는 고체이고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합니다. 오류도. 물과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냉각소화가 되죠. 됩니다. 화약 폭약의 원료로 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마찰 여기에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압 대책은 뭐냐? 자, 자기 반응성이니까 기본적으로 질식은 안 돼. 예, 다 이 질식이잖아요. 질식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량의 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적당해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소량 화재, 초기에 소량 화재 때는 분말로 뭐 끌 수도 있어요. 예.
제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화되거나 결국 최종으로는 물로 냉각하는 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자, 그 대신 이것은 또 은폐물이 있어야 되겠지. 왜? 폭발할 수 있잖아. 안전거리와 은폐물,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다음 중에 화재할 때 폭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거나 은폐물을 꼭 둬야 되는 것이 뭐냐, 무슨. 오류라고 해야지. 예. 자, 그 다음에 육류 보세요. 육류도 산소가 있어. 이거는 산화성 액체야. 인류는 산화성 고체예요. 이건 산화성 액체예요.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조연성, 지연성입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보다 무겁습니다. 물에 잘 녹고요. 전기가 유독하죠. 그렇습니다. 자, 인류와 접촉하지 마라. 육류와 인류는 접촉하면 안 돼요. 폭발합니다. 진압 대책은 뭐냐? 격리하는 게 맞고요. 소량은 물로 희석하면 돼. 그러나 원칙적으로 물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중화제로 처리하거나 모래나 중화제 이렇게 처리합니다. 화재 진압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라. 됐습니다. 이렇게 6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임상응급의학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3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임상응급의학 소방교 제외인데요. 만에 하나 소방교에서도 혹시나 나올까 걱정됩니다, 사실은. 예. 기본적으로 여기는 소방교를 제외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자 평가 단계에서 중요하죠. 기본으로 환자 평가에 있어서 평가 단계와 샘플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평가는 일단 현장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1차 평가, 그 다음에 주요 병의 신체 검진, 재평가. 재평가는 보통 15분마다 하는데요. 긴급할 때는 5분마다 합니다. 15분, 5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샘플이라는 것은 sign, symptom sign, 질병 증상 징후를 얘기합니다. 알리지, 약물, 음식, 환경에 대한 알레르기를 얘기합니다. 메디케이션, 현재 먹는 약이 뭐냐. 왜냐, 이 샘플이라는 것, 샘플 조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병,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sign, 알리지, 메디케이션, 현재 먹는 약이 혈압약을 먹고 드세요? 아니, 무슨, 다음에, pertinent past medical history. 과거력, 병 갖고 있는 병명이 뭡니까? 그죠? 기왕력, 과거의 병력을 묻는 거죠. last intake. 마지막으로 묻은 음식이 또 뭐냐? 그 음식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 그죠? 음식이 뭐냐? 다음에 이벤트.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사고 있었느냐? 모릅니다. 이것이 샘플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현재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상대의 증상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평가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1차 평가는 뭐냐? 바로 기호선입니다. 기호선. 기도, 호흡선은.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응급처치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사람이 다리가 잘리나 손 잘려도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4분이면 사망이에요. 4분이면 내사되고 7에서 10분이면 사망합니다. 그만큼 기호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산소를 넣기 위해서는 기도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목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 순환을 합니다. 순환하기 위해서는 왜? 압박을 줘야죠. 심장이 움직여야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피가. 예. 그래서 첫인상 의식 수준 기호순이다. 기호순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의식 수준 기호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의식 수준의 4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식 수준 확인하는 것은 AVPU죠. 4단계. 자,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 확인하기 위해서 4가지를 확인해 보는데, 첫째,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럼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겠지. 대답 제대로 못하면은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V, 벌브 스티뮬리어. 자,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질문에 적절한 말은 좀 못하지만은 소리를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신음소리도 할 수 있어요. 아, 무슨 소리 한번 내봐. 할 수도 있어. 네. 자, P, 페인스테밀리어. 자극. 언어를 지시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자극에도 꼬집고 해도 몰라. 네? 자, U, unresponse. 리스폰스가 un이에요. unresponse.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다. 이것을 의식서든 4단계라고 합니다. ABP라고 해요.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2차 평가로 쭉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게 총론에서, 개론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론에서 좀 더 들어와 있는 임상이잖아요. 예.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자, 438에 보면은 오피셜 ST가 있어요. 의식이 있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오피셜 ST. onset of the event. 증상이 나타날 때 뭘 하고 있었느냐? 뭐 헬스를 했느냐? 예? 뭐 했느냐? provocation. 예.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어떤 증상이 그렇게 커졌느냐? 어찌 되느냐? 예. quality or the pain. 어떻게 아픈지 환자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quality. region. 어디가 아픈지. 어느 부분인지. severity. 어느 정도 아픈지. 이래서 10까지 수치해서 8이냐? 7이냐? 다음 time, history. 얼마간 지속되느냐? 오피셜 ST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기도 유지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자, 기도 유지 보조 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4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기도유지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코인도 기도기, 입인도 기도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자, 똑같아요. 구토반사가 있느냐, 없느냐. 구토반사가 있다면은 코인도기를 써야 될 것이고, 구토반사가 없는 무의식 같은 경우는 입인도 기도를 써야 되잖아요.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손으로 우리가 환자를 기도를 개방해야 된다. 그죠? 손으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켜줘야 되고요. 이 기도기를 삽입할 때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도 구토반사가 나타나면은 즉시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인도 기도기는요. 자, 입인도 기도기는 보통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곡선으로.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 깃볼까지 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장자리에서 깃볼까지 제거한다. 자, 코인도 기도기는 아까 재질이 좀 다르다 그랬죠? 예.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라텍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출혈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윤활제를 좀 바릅니다. 그래서 삭발하는 방법에 윤활제 바른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까 설명 다 한 거예요. 예. 단지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이해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뇌척수액이 나온다고 하면 삭간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삭간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흡인 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447페이지의 흡인 기구. 자, 흡인 기구요.
우리 섭션 할 때 보통 흡인 간 끝부분에 그것을 이제 구불에서 이제 집어넣는 건데, 이것이 이제 3, 40리터의 공기를 흡인해야 되고요. 막았을 때는 30ml HG의 압력이 나와야 된다. 요 수치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휴대인데 흡인 방법은 말입니다. 일단 흡인은 15초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호흡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호흡 정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초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15초 섭션 했을 때 양압 환기로 2분간을 실시해 줍니다. 빨리 과업을 시켜야 되잖아. 양압 환기를 2분간 알아두십니다. 15초 했을 때 양압 환기 2분간 실시한다. 예.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연성 카테터와 경성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재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척추를 다쳤을 때는 척추 고정판에 고정을 시키고, 예. 척추 고정판에 고정을 시키고 흡인해 줘야 됩니다. 흡인해 줘야 됩니다. 예.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제가 핵심 문제를 강의할 내용들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화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465쪽. 자, 화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상을 몇 도 화상이냐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1도와 2도와 3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주관식으로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1도는 그냥 자외선, 피부만 상한 거. 1도라고 합니다. 햇빛 받았을 때 1도. 2도는 말이죠. 우리가 딱 그 포인트를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되냐 하면은 수포를 찍으세요. 수포 나타나면 2도야. 그렇죠? 예. 물론 표피와 진피,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세 가지가 있잖아요. 깊이가. 예, 깊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표피와 진피가 손상된 걸 2도로 하는데, 그 중에 수포가 나타나면 2도, 3도는 딱딱히 굳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가죽처럼 딱딱하게 타고 굳었다고 하게 되면 3도를 찍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1, 2, 3도를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됐고요. 자, 구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자, 구의 법칙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를 일러보는 거예요. 이 화상이 과연 몇 퍼센트냐 봤을 때, 손바닥 크기 일러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우리가 성인을 보통 봤을 때 가슴 부분이 이제 화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얼굴 전체가 앞면이 화상을 입었다면 몇 퍼센트냐? 이게 18%야.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의 중증도 분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그죠? 중증과 중등도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일단 시험에 딱 나오면 말이죠. 어떻게 보냐면은 이런 몇 퍼센트면 이거는 필요 없이, 자, 흡인 화상, 골절 동반한 화상, 손발 회음부 얼굴 화상, 그 다음에 노인 기왕력, 원통 어쩌고 하면 이건 다 중증이야. 몇 퍼센트가 아니고 이런 건 다 나오면 중증이야. 찍어버려.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가 이게 안 나오고 퍼센트 나온다면은 10% 이상 3도 화상, 10% 이상 3도는 중증이라는 건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중등도는 뭐냐? 2% 이상 10% 미만의 3도 화상이. 요거는 2% 이상 10% 미만이지만 요거는 10% 이상이야. 요거는 10% 미만이야. 10%로 보란 말이지. 이상은 중증이고 미만은 중등도야. 그렇죠? 요 두 개만 구분하면 돼요. 이건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체포 면적이 25% 이상 2도 하상인 뭐 50세. 이건 10 이상 25% 미만의 이동 환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찍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목도 뭐 특별한 게 없고, 머리. 자, 여기서 우리가, 저기 한번 봅시다. 신생아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봅시다. 491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491페이지에 신생아의 아프가 스코어를 한번 봅시다. 자, 아프가 스코어 평가 방법을 보면, 자, 우리가 아프가에 있어서 평가할 때 일단 질문은 뭐냐? 질문은 뭘로 평가하느냐? 5가지를 물어볼 거야. 그렇죠? 자, 그럼 뭘로 평가하느냐? 5가지. 일단 피부색, 맥박, 반사 흥분도, 활동력, 근육의 강도, 호흡, 이 5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로 일단 평가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밑에서 우리가 보면 될 수 있어요. 자, 요걸 보고서 점수를 하는 거야. 점수는 출생 후에 1분 만에 하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또 재평가를 실시하는 걸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5가지잖아요. 이 5가지에 있어서 청색증, 핑크, 손과 발까지 핑크. 그 다음에 뭐 또, 움직임은 흐늘거림, 약간의 굴곡,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됐지. 여기서, 자, 피부색이, 자, 아프가의 점수에서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은 말이죠, 신생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냐, 이런 걸 이제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몸은 핑크색이다. 그 다음에, 몸은 핑크색이고요. 심박동은 100회 미만이고, 그 다음에 근육의 반사 흥분도는 거의 없고요. 근육의 강도는 뭐 제한된 움직임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호흡은 불규칙하다. 그건 몇 점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1점, 1점, 2점, 그 다음에 없고요. 그 다음에 3점, 4점이야. 그럼 4점이란 말이지. 4점 어떻게 돼가? 4점은 경증의 질식 상태야. 그렇죠? 그 다음에 호흡을 보조해 줘야 되고요. 부드럽게 자극하고 입코 흡인을 해줘야 돼. 이것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몇 점이냐, 이걸 우리가 빨리 시험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던져놓고서 이거는 몇 점이냐, 이거는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아시죠? 일단 5가지 우리 유형을 알아놓고서 그 다음에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 합산을 할 수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3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소생술에서 보겠습니다. 503. 자, 503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자, 합병증이 나와요. 합병증. 이 합병증이 이게 심심찮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슴 압박을, 자, 우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가슴 압박이에요. CPR에. 의식이 없으면 AED가 오기 전에 우선 가슴 압박부터 들어가야 돼. 근데 이 가슴 압박에서 아무리 잘 해도, 정상적으로 해도 손상되는 게 있단 말이지. 그것이 갈비뼈 골절과 복장뼈 골절. 복장뼈 아시죠? 예.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복장뼈입니다. 칼돌기가 있고요. 심장이 안에 붙어 있으면. 자, 그러면 복장뼈가 심장 자상, 허파 자상, 요 4가지는 정상적으로 해도 손상이 와. 이 4가지를 외워두셔야지. 갈비뼈, 복장뼈, 심장, 허파. 알아두셔야 돼. 예. 부적절을 할 때 나오는 것은 상부, 하부 골절 다 되고, 기흉, 폐, 기흉, 뚫히고, 간질환, 파열, 눌림증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공호흡에 의해서는 뭐 이렇게 필요 없고. 그래서 이 2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요 한 가지 외우면 되잖아. 요 한 가지.
갈비뼈와 복장뼈와 심장자상, 흡파자상은 알아두세요. 이걸 외워두시라고. 좋습니다. 자, 그렇게 외워두시면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상응급의학까지 다 끝났어요. 제가 지금 강의한 것은 핵심 중에 핵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네, 시간이 없어요. 이 전체 소방 전술에 대한 것을 제가 4시간 만에 다, 4시간, 6시간을 가지고 제가 핵심 중에 핵심만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안에서 내 시험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물론 지금 뭐 전체로 공부를 다 하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강의한 그 핵심 중에 핵심도 한 번 더 여러분 학습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